안녕하세요. 포유 한율연구소입니다. 그저께 우리 구독자분들이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 포유수 방송을 듣고 자산시장에 참여한 결과가 어떻는지 댓글로 좀 남겨달라고 했는데 아마 대부분이 아마 포유 한율연구소 방송과 다르게 행동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댓글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500명이 보면 최소한 200명 이상이 댓글이 달릴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좀 실망스럽기도 한데,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포유한율연구소가 여러분들이 이 방송에 그 신뢰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렇다면 이게 뭐 계속적으로 이 방송을 해야 되는지, 또 빈번하게 방송을 하면 괜히 우리 연구소 에너지만 낭비되는 것은 아니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보를 가지고 나왔는데, 오늘 주제는 자산시장은 정보 분석 및 융합 능력이 승패를 좌우한다. 말은 쉽지만 이게, 그런데 이제 다수는 이게 안 되거든요. 앞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경제학자들의 99.9%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의 99%는 정보 분석도 실패하고 융합도 실패하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 그동안에 이제 포유 환율 연구에서 언급한 것도 있고 언급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주식, 채권, 외환, 부동산, 가상자산 모두, 분석하는 사람도 또 아니면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도 본원 통화를 가지고 접근하느냐, 아니면 총 통화를 가지고 접근하느냐, 또 총 통화 플러스 화폐 유통 속도까지 감안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제학 교과서는 화폐 유통 속도가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고 있어요. 교과서 내용이 옛날 뭐 1차 산업시대에 나온 이론이니까, 당연히 그 당시에는 화폐 유통소가 일정하고, 또 그 당시에 근본위 제도니까 화폐 유통 속도가 높을 확률은 없죠. 그러니까 거의 일정하다는 얘기가 과거에는 맞았죠. 근데 오늘날은 금융의 비중이 실물보다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화폐 유통 속도가 분야별로 변화무쌍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모르고 있단 말이죠. 경험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게 대부분은 이제 경제학자들이 분석한 정보가 현실과 동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런 정보에 입각해가지고 투자 의사 결정을 하면 실제로 실패해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실제로 지난 50 내지 100년 이상 경제학자들 중에 주식시장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본인들 스스로 무능하다는 것을 이제 증명한 거로 볼 수 있는데, 경제학자가 무능하다고 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 나쁠 수 있지만은 그것이 현실인 것을 멀려 중심으로 얘기하죠. 근데 실제 우리가 경제 활동은 시장금리 중심, 특히 우리가 기업에 투자를 하니까 주식 하시는 분들은 회사채가 중요하죠. 회사채 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가 더 중요하죠.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 기준금리를 중심으로 한 금리 전망, 또는 금리가 주식이나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것을 분석하면 오판할 확률이 아주 높겠죠. 그저께 얘기한 PC 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악재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호재로 해석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완전히 판이 달라지거든요. 또 단기적으로는 악재로 작용할지라도 또 중기적으로는 이게 호재 성격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양측면에서 해석을 해야 정확한 아까 분석이 되고 또 지식 융합을 하더라도 그 설득력 있는 융합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또 우리가 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선행지표 해석인데, 대부분의 이제 경제 전문가들, 경제학자, 심지어는 경제연구소까지 이 해석 잘 안 돼요, 이게. 실제로 미국 경제 성장률을 보면 지난해 초부터 계속 경기 침체 얘기했는데 1년 동안 안 맞잖아요. 경기 선행지표가 보통 한 6개월 길어봐야 영향 주는데, 근데 국내 대학 교수는 막 3년 연속 안 맞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경기 선행지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왜 그러면 경기 선행지표 해석이 안 되느냐? 그 부분만 그러냐? 아니면 대부분의 경제학자 그리고 경제 전문가, 경제연구소도 그러냐? 포도환율연구소는 다 그렇다고 봅니다. IMF, 한국은행,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 미국의 유명 경제연구소 다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금리가 각종 경기 선행 지표에 영향을 다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건설 허가 면적, 건축 허가 면적, 아니 금리하고 관련돼 있어요. 허가 받아놓고 금리 급등하면 그 공사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실물 경제 영향 못 줘요. 또 그 경기 선행 지표 중에 수처림 내고 신용장요. 신용장 내도액을 가지고 하는데 그 환율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또 주식 시장의 주가 지수도 경기 선행 지표인데 금리나 환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 환율이 상장기업 영업 실적, 매출액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금리와 환율을 연계시켜 가지고 해석 여부가 중요한데 대부분 환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제가 이제 대학 K 교수 자꾸 얘기하는데 4년 동안 시간을 확대하면 10년 동안 거의 안 맞단 말이죠. 맨날 달러 망한다는 얘기만 하는데 그 어쩌다가 한 번씩 환율 내릴 때가 있어요. 그걸 보고 또 자기가 맞췄느냐 또 홍보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단 이 환율과 금리에 대한 이해, 금리도 아까 회사채 금리입니다. 이 해석이 안 되면 그 실패할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경제학자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물 경제 경험이 없는 경제 전문가, 정권회사 직원이나 아니면 연구소 직원이 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그 고용을 갖다 경기 후행 지표로 보느냐 아니면 그들은 그 경제학자나 경제연구소는 후행 지표로 다 해석을 해요. 근데 실제 우리가 그 소비에 영향을 주는 그 경제 지표는 고용이 현재도 영향을 주고 미래에도 영향을 줘요. 더군다나 그 임금 상승까지 수반한다면 그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정보를 해석하고 가공하고 융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당연히 틀리죠. 오히려 틀리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환율, 금리, 원자재 가격 결정 원리 이해하는 경제학자 몇 명 있을까요? 저는 한국에서 이 세 개를 모두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포유환율연구소가 어떤 경제학자, 어떤 경제 전문가가 나와도 그대로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그게 출신 성분이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쉽게 하면 학자가 어떻게 환율 결정 원리를 알아요? 왜냐? 환율은 그 다양한 국가, 6개국 통화, 그죠?
뭐 유로화, 달러, 엔화, 파운드 이쪽에 그 통화 가치 결정 원리를 모두 분석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언제 그 공부했어요? 자기들이 언제 논문이라도 이거 하나 썼어요? 포유 환율 연구소처럼 환율 책자라도 한 서너 권 썼어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설득력이 있을 수도 없고 원자재를 대학에서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요. 원자재 책자가 뭐 제대로 된 책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 모르죠. 그렇다고 경험을 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식을 융합해가지고 관련 지식 융합해가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이다. 원자재가 어떻게 될 것이다. 웃기는 얘기예요. 웃기는 얘기. 또 하나 경기 침체를 가정하고 산출된 PR과 경기 황공면에서 산출된 PR과 무착력을 가정하고 산출된 PR은 10배, 20배 차이가 나요. 그럼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앞 시간에 엔비디아가 경기 침체를 가정하고 반도체 시장이 안 좋을 거다라고 했는데 경제 환경은 그 AI 시대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인건비 오르니까 인공지능 로봇이 필요하고 또 뭡니까? 그 데이터 처리가 많이 이제 요구되잖아요. 엄청난 데이터가 생산되는데 이거 제대로 그 처리하려고 하면 또 인공지능이 필요하고 또 시대적 흐름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전자기력이 그 우리 경제 산업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AI를 그 세계적인 기업들이 다 지금 뭐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그 검토하고 있고 또 계획도 발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대적 흐름하고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제대로 된 엔비디아 PR 분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뒤늦게 확인하고 즉 그 AI 시대의 그 분야 AI 관련 반도체 매출이 굉장히 일어나니까 뒤늦게 이제서 이제 PR 뭐 상향 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PR 낮추는 작업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과연 경제학자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고 또 경제 전문가, 경험 없는 경제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영역이냐는 거죠. 또 회계학도 마찬가지죠. 뭐 대학 교수들 대부분 회계학을 공인회계사 수준에서 해석하거나 공인회계사 수준도 되지 않는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경제 전문가라면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대차대조표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지금 경영학 전공자들이 뭐 주당 순이익 그 주당 순이익 얘기하잖아요. 과거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이제 대차대조표 주당 순자산 과거 자료가 많아요. 그러니까 현실성이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투자에 있어서 오판할 수 있는 정보이면서 그들이 융합한 그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다,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이다, 뭐 또 부동산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 적중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가 의미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포유 환율 연구소가 2년 동안 그야말로 시간을 쪼개 가지고 목도 따갑고 눈도 따가운 것을 감수하고 뭐 정보를 제대로 된 정보를 생산해가 방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대부분 투자자들이 실패하고 있다는 느낌에서 어떻게 보면 좌절감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할지 여부도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로 생각하면서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또 여러분들 다수는 시장등 실패자가 생산한 정보를 막 고급 정보로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지난해 10월 이후 아래쪽에 배팅한 사람 실패자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생산한 정보가 다수 의견이란 말이죠. 왜냐면 98%가 투자 손실을 입었으니까 포유환율연구소가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댓글을 좀 달아달라고 하니 뭐 90% 내지는 거의 98%가 실패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방송을 계속할 시력이 있는지 뭐 한다면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뭐 2주일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한 거 아니냐. 무리해 가지고 정보를 제공해 봐야 정보의 가치를 모른다라는 거죠. 시청자들이 가치를 모르면 그냥 무능한 사람 정보 입수해가 행동하면 돼요. 그러면 계속해서 98%에 해당될 테니까요. 그리고 항상 그래요. 이 시장에서 다수는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경제학자도 다수는 실패자예요. 그 사람들 여기는 쉽게 하면 쓰레기 정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보를 가지고 다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승자는 2%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승자가 생산한 정보는 소수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소수 의견은 다수결 원칙이 여기에도 적용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민주주의니까 내 재산도 뭐 무능한 다수 의견에 따라서 운용하면 되겠습니까? 결국은 본인 재산 나중에 깡통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배경을 알고 그 사람들이 생산한 정보에 대한 신뢰도를 책정해야지. 그것도 모르고 다수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뭐 A 교수 그렇게 얘기하고 K 교수 얘기하고 뭐 A 교수는 뭐 가상자산 홍보대사예요. 근데 화폐가 결정 원리, 화폐가 갖춰야 될 요건 어느 것도 모르고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얘기를 계속 들으면 메타버스에서 실패, NFT에 실패, 비트코인 관련 주식에 실패, 다 실패하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오늘 노파심에서 이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또 화폐에 대한 수요 곡선과 일반 재화와 서비스 수요 곡선이 동일할까요? 왜냐? 우리는 화폐를 가지고 일반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잖아요. 그러면 화폐에 대한 수요 곡선과 일반 재화와 서비스 수요 곡선이 동일하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경제학자들은 동일한 것으로 취급한다라는 거죠.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본위 제도 내지는 고정환율 제도 시대에는 왜 외화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외국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외화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정환율이니까 그 고정된 환율에서는 외국 그 물건값만 따지면 되는 거죠. 그죠? 환율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반 재화와 그 서비스 수요 곡선이나 화폐에 대한 수요 곡선은 그때는 일치해요. 근데 변동환율제에 대해서는 일치하면 그게 비정상이에요. 내가 달러를 매수하고자 하는데 향후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면 매수 안 하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면 매수 안 한다는 거죠. 환율 하락 국면에서 외화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다룰 수밖에 없는데 경제학자들만 또 경영학 교수들은 화폐에 대한 수요 곡선과 일반 재화 및 서비스 수요 곡선이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고, 심지어는 수능 시험 이렇게 하나요? 그 출제 위원들, 스카이대 출신들이 출제할 것 같은데 그분들조차도 화폐에 대한 수요 곡선과 그 일반 재화에 대한 수요 곡선이 동일한 것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여하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포유환율 연구소는. 또 하나는 통화량이 물가를 자극하나 아니면 경제 환경과 돈의 이동에 물가를 자극하나. 2020년 이후가 대표적이죠. 통화량도 늘었고 그 다음에 경제 환경은 뭡니까? 전염병 환경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원자재 생산이 되겠어요? 또 중간재 수급이 원활하겠어요? 이거는 통화량의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 환경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이 원자재에 투자해버리거나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폭등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돈의 시장 간 이동이 문제지 통화량의 그 증가의 문제가 아니다. 그 통화량도 보는 통화를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화폐 유통 속도지 그 총 통화의 20분의 1도 되지 않는 보는 통화를 가지고 물가를 자극하니 그렇지 않니 하고 갑론을박하는 게 우습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까 기초 지식이 없으면 그 보는 통화 총 통화가 비례관계에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다수 의견에 그 자기 재산을 맡기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자는 거의 뭐 패가 많긴 했다고 보거든요. 2020년과 2021년 저거는 2017년 이후 투자자가 향후 5년 이내에 다 피해자가 된다고 지금 대충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부동산 가격 하락 아직 한참 남았다 이런 얘기하고 동일하죠. 또 뭐 미국 GDP와 중국 GDP를 동일한 기준으로 인식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갖고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을 거라 하던 둥 중국이 이제는 그 미국을 지배할 것이라는 둥 중국 위안화가 기축통화 지위를 확보하고 달러는 패권이 약화될 것이라는 둥 그런 얘기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 지금 현재 뭐 언급하지 않은 내용도 지명관계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10개만 가지고 나오는데 부지기수예요.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정보를 분석하고 생산하고 가공하고 또 그것을 융합해 가지고 주식시장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다수의 의견은 결국은 여러분들을 시간의 문제일 뿐 시간이 길어질수록 여러분들에게 크게 피해를 입히는 뭐 전문가가 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이게 너무 지나치게 빈번하게 에너지 소모하면서 정보를 생산하는 시력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대응을 뭐 포유 환율 연구소에는 안 듣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뭐 굳이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좀 정보 생산도 크게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자 합니다. 양해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